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시체를 만나는 남자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 유성호입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안쪽에 보면 출판사에서 죽어야 만날 수 있는 남자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행히 살아있을 때 저를 만나셔서 다행입니다. 제 직업은 법의학자입니다.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법의학자는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부검입니다. 부검은 사망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사망 후에 시신을 부검하고 또 부검한 거의 일부를 또 현미경이나 아니면 각종 첨단 과학 기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행위를 총칭해서 저희가 부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검 이외에도 사실은 사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도 수행하고 자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만 이번 주에도 역시 월요일에 부검을 했고 부검을 한 분에 대해서 살아생전의 의무 기록이라든지 경찰이 열심히 조사한 수사 기록을 보고 사망의 원인과 사망의 종류를 판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의학자 그러면 범인은 이 안에 있다. 아니면 할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무슨 추리소설에 나오는 무슨 탐정과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부검을 범죄에 희생당하신 분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에 1년에 한 28만여 명이 그냥 전체적으로 5,100만 인구 중에 한 28만여 명이 사망하는데 그중에 조금 끔찍한 타인에 의한 사망은 한 400명, 50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법의학자들은 도대체 무슨 부검을 한다는데 매주 뭘 하냐? 범죄에 관련된 것도 하지만 갑작스러운 죽음 또는 원인을 잘 모르는 죽음 또는 의료사고 같이 갈등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죽음 이런 것들을 부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넓은 스펙트럼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직업이 법의학자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특이한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절에 대한 감각도 조금 달라요. 많은 분들은 추운 겨울날에 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체온사 동사분이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면서 월요일 날마다 약간 걱정이 됩니다. 또 돌아가셨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고요. 또 더운 여름에는 뉴스에서 뙤약볕이 내리치고 할머니들 이렇게 밭농사하시고 이런 거 보면 아이고 저렇게 쉬셔야 되는데 또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봄, 가을은 뭐 하나? 특히 지금 봄이잖아요. 밖에 약간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따뜻해지고 있죠. 많은 분들은 아마 꽃구경, 벚꽃을 보러 가야겠다, 꽃구경을 가야겠다 생각하실 텐데 저는 한강에 지금 그동안 겨울 때 계셨던 또 죽음들이 떠오르면 실제로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가면 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떡하나. 물론 매번 이렇게 이상한 생각만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호기심도 가지고 저희 같은 의사 동료분들도 저희 교수님들도 재밌는 얘기 해달라고 계속 졸라요 저한테. 근데 이제 조금 호기심을 가지지만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무서운 게 사실이죠. 그럼에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죽음은 사실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단어가 없죠. 공포영화가 무서운 이유도 죽는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저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죽음도 사실은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전혀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죽음을 숙고하는 사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사실 웰빙 많이 들어보셨죠?
웰 에이징, 그래서 뭐 피부 관리 뭐 물품들, 전자제품 회사에서도 팔고 막 이러잖아요. 상대적으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웰 다이잉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으세요. 품격 있는 죽음 또는 우리가 어떻게 존엄하게 생을 바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체이고 인간이고 언젠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그냥 지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죽음 또는 뭔가 질병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사실 이건 개인적인 문제뿐만은 아니에요. 사회 전체도 죽음이라는 테마를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려 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더 우리가 죽음을 숙고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상관이 있는 사례 세 분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분은 19세 소녀예요. 이 소녀는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고 어렸을 때 굉장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아픈 거예요. 병치레도 작고 막 몸 바깥으로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하다, 병이 있는 것 같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방 아주 작은 도시예요. 도시라고 얘기하기 조금은 민망할 정도의 작은 곳인데, 근데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동네 의원에 데리고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자마자 이거 저희 큰 대학병원에 데려가야 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대학병원에 데려갔더니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너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사실 저도 같은 의사가 자기 분야가 아니면 쫓아가기 힘든데 그렇게 발달된 의학 기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선천성 질환이었어요. 그리고 약도 수술도 사실상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근데 이 아이는 굉장히 몸도 힘들고 막 병색이 완연한데 누가 봐도 항상 밝게 지냈어요. 굉장히 밝게 지내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막 굉장히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꿈이 생겼어요. 고등학교를 진학한 다음에 꿈이 뭐냐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병 때문에 아프고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붙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래서 이제 서울로 떠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프고 근데 사실 대학병원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언제든지 돌아가실 수 있다. 이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붙었는데 보내길 싫은 거예요. 근데 아이가 내 평생 꿈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거다. 그래서 서울에 자취방 구해줬어요. 그래서 대학에 붙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기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왜 여러분 여기서 대학 다녀보시는 분들은 다 기억나죠? 얼마나 기뻐요. 3월 달쯤 들뜬 마음에 나도 대학생이다. 술도 진탕 먹어보고 이런 거 해봤잖아요, 다. 근데 이 학생도 술은 안 마셨는데 친구들이랑 동아리 친구가 막 수다를 떨고 자취방에서 같이 잤는데 그만 다음 날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3월 달에 대학을 붙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친구들끼리 자다가 했으니까 이게 또 뭔가 혹시 모르니까 부검을 하게 됐어요. 제가 부검을 했죠. 부검을 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몸이 이걸 버틸 수 있었을까 이 소녀가?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서울로 올라오신 하염없이 우는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이 여학생도 알았답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근데 그래서 꼭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는 마음을 그때 알게 된 다음에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있는 힘껏 열심히 산 거죠. 두 번째 소개시킬 분은 20대 여성이에요. 이 여성분은 어렸을 때 좀 불우하게 컸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갖고 보육원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입양을 가게 됐어요. 좋은 기회죠. 근데 파양이 됐고 또 나이가 조금 들어서 입양을 갔는데 파양이 됐어요. 그쪽 집안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됐다 파양이 된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입양과 파양을 2번이나 겪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나오게 되고 이제 남자를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임신을 하고 떠난 남자를 만났어요. 만난 게 아니라 이제 헤어지게 된 거죠.
아이를 지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딴 데로 보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혼자 외롭게 큰 거, 다시는 자기 아이한테 이런 걸 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고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키웠어요. 막 힘든 직업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하면서 아이한테 뭐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잘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이 난 거예요. 휴일이었어요. 아이도 있었고 엄마도 있었어요. 불이 나니까 어때요? 탈출할 수가 없어갖고 아이를 창가 쪽으로 가까이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연기가 나고 뜨거운 불이 있는데 아이를 꽉 끌어안고 아이는 4살짜리 아이였습니다. 5살이 채 안 된 아이였는데 아이를 꼭 끌어안고 버텼어요. 다행히 소방관 분들이 올라와서 구출했을 때는 아이는 정말 멀쩡했어요. 엄마가 꼭 끌어안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이 엄마는 전신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사분들을 헌신적으로 치료하셨죠. 그런데 그만 전신 화상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부검하게 됐습니다. 왜 부검을 했냐? 이분이 입양파양을 겪으면서 조금 주민등록이 없어지게 됐기도 하고 또 아이가 남았잖아요. 보상이랑 배상을 받아야 되고 다행히 그때 많은 분들이 성금을 주셔갖고 이 아이한테 성금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분명해진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아이인지 무적의 아이가 된 거예요.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를 사망 원인도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부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얘기는 형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예요. 근데 그 형사분이 나는 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형사분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눈에서 막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엄청 울면서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그리고 아이는 아마 이게 잘 국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금도 많이 모았고 그래서 그러기를 기도하면서 부검을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사례를. 세 번째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은 20대부터 굉장히 성실한 분이었어요. 한 회사를 다니고 그 회사에서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뭐 결혼도 안 하시고 오랫동안 회사를 아주 가정처럼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면서 잘 다녔는데 경제 위기 때문에 불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회사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그 여자분은 되게 성실하셔갖고 막 이상한 데 돈 안 쓰시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아놓으신 게 또 있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너무 우울증에 빠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성분한테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일가 친척 없고 딱 한 명 사촌 여동생만이 왕래를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집에서만 계속 계시고 막 우울해하니까 사촌 여동생은 찾아와서 어디 탁구 치러 가자 아니면 재취업을 하고 나가자 그러는데 이분은 너무 오랫동안 한 회사에서만 다니셔갖고 그 다음에 다른 회사 다니기 싫고 몸도 마음도 지쳤다라는 말씀만 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여동생분이 조금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서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었고 112에 신고를 해갖고 안에 들어갔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였고 오래돼서 시신이 부패된 상태였고 옆에 반려견만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흔하게 말하면 고독사죠. 조금 마음이 뭐 약간 세 가지 얘기가 각각 다른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전혀 다른 얘기를 왜 했나? 또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법의학자로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많은 죽음을 보고 제가 이때마다 느끼는 건 죽음에 대한 태도, 즉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자신의 삶도 달라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순간도 다들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삶과 죽음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라는 거를 제가 오랫동안 법의학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관심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캐나다의 심리학자인 폴 웡이란 분이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인 태도, 죽음을 수용하는 태도가 바로 삶의 태도고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약간 학문적인 얘기라 지겨울 수도 있지만 귀를 쫑긋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얘기는 Natural Acceptance라고 해서 이건 자연스러운 수용이에요.
이거는 긍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삶의 마지막 과정이 죽음이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쭉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왔듯이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처럼 삶의 마지막 과정도 언제 올지 모르지만 충실하게 보내는 거죠.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우리 여학생 기억나세요? 본인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자신한테 주어진 유한한 인생을 있는 힘껏 부여잡고 살았죠. 소원도 이뤘고요. 두 번째는 approach acceptance라고 그러는데 약간 해석이 좀 어렵긴 한데 우리말로는 이거는 죽음은 중간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가 내가 이 삶을 살고 또 죽음을 통해서 다른 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종교를 믿으신 분들도 있고 또는 헌신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지고 있는 죽음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 기억나시나요? 자신 아이를 꼭 끌어안고 본인도 불행한 인생을 사셨지만 아이를 끝까지 살려고 했었던 분. 저는 아마도 이분이 이 삶의 죽음의 태도를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escape acceptance입니다. escape는 탈출이란 뜻이에요. 즉 삶이란 고통이다. 너무 힘들고 지겹다. 이거를 탈출하는 거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용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분인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태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 뭐 개인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내추럴한 억셉턴스, 나는 어프로치 억셉턴스, 나는 개인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사회가 어떻게 이거를 암묵적으로 논의하고 수용하고 그거를 인식시키느냐에 따라 개인의 태도도 무척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매우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이때까지 쭉 전교 1등이었어요. OECD 전교 1등이었는데 리투아니아랑 강자가 들어오면서 2등으로 밀렸습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을 좋아할까요? 원래 아니에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 너무 잘 놀았고 자살률 낮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고 죽음을 개인의 문제 해결, 개인적 고통의 해결로 바라보는가? 이거는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지 않고 논의하기를 피했고 그걸 말하는 것조차 싫어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이게 사실은 죽음 관련된 강의잖아요. 자살과 여러 가지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강의들이 하나씩 생기고 여러분 구성원 모두가 죽음에 대해서 논의할 때입니다. 꼭 죽음이 자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존엄한 죽음이란 거 있죠? 품격있게 죽음. 내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을 보여줄 때 품격있게 보여주고 싶은 분명함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법의학자니까 너무 많은 자살을 봤어요. 유서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몇백 권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는 35,000원 빚진 거 있으니까 딸아 미안해. 그거 꼭 좀 갚아줘. 이러신 분도 있고 어렸을 때 때려서 미안해 아들. 엄마 용서해줘.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 다른 답안지, 우리 사회가 죽음을 숙고하고 혹시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답안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게 있었다면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소속감을 느끼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면 그런 거는 결국 죽음에 대해서 숙고하는 사회였다면 이런 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 민족이 절대 자살을 좋아하거나 죽음을 좋아하는 민족은 절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개인의 태도에 의해서 죽음을 받아들인 태도가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계속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입을 닫고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죽음을 전체 구성원들이 숙고하지 할 만한 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 법의학자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계속 슬픈 죽음들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시면 SNS나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이제 죽음을 숙고하고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살아있는 삶의 가치와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죽음을 숙고하고 논의하자라는 걸 꼭 다들
올려주시고 주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